저도 이제 김문수 씨의 출마 선언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 김문수 씨가 진짜 어쨌든 지금 현재 여권에서 지지율 1위 후보예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래서 현재 여당 후보로 국민의 후보로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건 맞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걸 보면. 근데 김문수 씨의 이력을 보면 국회의원을 세 번을 했고 뭐 본인 연설에도 나왔지만 원래 혁명가였다가 40살에 생각을 고쳐먹고 나서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신한국당 그때 김문수를 영입한 사람이 그걸 김영삼 대통령이죠. 김영삼한테 영입이 돼서 부천 지역으로 국회의원 지역구를 받았었죠. 부천이 또 되게 밭이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 민주당 지역이지만 그때는 김영삼 대통령이 좀 개혁적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좋을 때라 부천 지역을 받아서 거기서 삼선을 했고 부천 지역이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에 나갔던 거지. 그래서 경기도지사를 또 재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때까지가 시즌 1이야. 이때까지가 김문수 정치의 시즌 1. 그리고 요 시즌 1을 마무리하는 그 유명한 말이 뭡니까? 나 김문수인데요. 이거 있잖아요. 그 밤에 야근하고 있는 소방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도지사가 직접 점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 김문수인데 일 똑바로 하고 있어. 이거 확인해 본 거예요. 전화 돌려갖고 한밤중에 쓸데없이. 그러니까 도지사가 아니 근데 그 소방관이 김문수를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은 소방관이라고 해서 도지사 이름을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통령 정도는 알지 지역구 국회의원도 누군지 모르는데 솔직히 도지사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소방관이라는 건 지방직 공무원이거든. 그래서 도지사가 사실 소방관의 고용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내가 고용한 그 소방관이나 마찬가지 날 모를 수 있냐면서 계속 나 김문수인데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다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관이 누구냐 도대체 누구신데 김문수가 누군데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나 약간 그런 해프닝이 그래서 그게 녹음된 게 막 유튜브에 올라가고 그 당시엔 인터넷에 막 돌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희화화됐던 그러면서 사람 되게 실없는 사람으로 실없으면서 권위적인 사람 자기가 도지사라고 하는 거를 막 이렇게 강변하는 그런 권위적인 사람으로 이미지가 딱 찍히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에서 사람이 이제 정치인이 되게 희화화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정치인이라는 건 되게 존경의 대상이어야지 적어도 두려움의 대상이거나.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마키아벨리 군조론에 나오는 것처럼 희화하기 시작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정치 생명이 끝났어. 그게 벌써 십몇 년 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김문수가 경기도지사 한게 도대체 언제적입니까? 벌써 그 몇 명의 도지사가 지나갔잖아요, 그 사이에. 그리고 나서 시즌2가 윤석열 정부 때 갑자기 일약 발탁이 돼가지고 장관급이 경사노위원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으로까지 발탁이 되죠. 이게 이제 김문수 정치의 시즌2가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대선 주자까지 된 거야. 그러니까 시즌2에서 이제 이 시즌1의 실패가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그 화려한 부활을 한 셈인데 그 사이에 10년의 공백기가 있잖아요. 그 10년의 공백기랑 뭘 했느냐? 바로 그 아까 많은 분이 언급하신 것처럼 그 정치권의 메피스토텔레스라고 할 수 있는 그 정치권의 한국 정치의 악마라고 할 수 있는 전광훈과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통일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열심히 거리에서 태극기 집회 무대를 넘나들면서 마이크 잡고 떠드는 그런 어떤 극우 정치인 활동을 거리의 정치인 활동을 한 10년간 하다가 갑자기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복당을 한 거잖아요.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복당을 하고 대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 왜 탈당했을까요?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안 주니까 탈당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 나 김문수인데요. 이 사건이 너무 임팩트가 커가지고 완전히 그 혐오 정치인이 돼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국회의원이고 도지사고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더 이상 그 공천 못 받으니까 퇴출되다시피 나간 건데 이제 어쩌지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참 그래서 이게 이제 마치 눈 떠보니 선진국이란 말이 있었던 것처럼 눈 떠보니 대선 주자가 된 거예요. 뉴스가. 그래서 이 왜 그랬냐? 이게 계엄 끝나고 나서 국무위원들이 국회 가서 혼날 때 다들 막 그 야당 의원들이 일어나서 국민들 사과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국무위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90도 인사하면서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김문수만 끝까지 안 일어나고 자리에 딱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거야. 그게 사진에 찍혀갖고 화제가 되면서 아 역시 김문수다. 그래서 이제 그 10년간 태극기 집회를 같이 했던 그 구구 우파 그 지지자들이 김문수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윤석열의 후계자는 역시 김문수다. 이러면서 이제 윤석열 지지자들이 김문수를 호명해가지고 대선 주자로 불러내게 된 건데 이게 참 아이러니죠. 이거 본인도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꿈에나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치인은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모든 정치인은 불고 뜨기 전까지는 다 현역입니다.
정치라는 거는 아무리 정계 은퇴하고 어쩌고 해도 그 사람 죽었다고 확실하게 부고 뜨기 전까지는 다 현역 정치인이고 트럼프 보세요. 미국에 또 바이든도 그랬고.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은 끝까지 봐야 된다. 이런 걸 알게 해준 정치인이고 또 화제가 된 게 뭐냐면 이 대선 출마 선언하기 전에 턱걸이 하는 영상. 그 유튜브에서 보셨죠? 김문수가 나이가 75세 고령이잖아요. 근데 턱걸이를 6개를 한 거예요. 생으로 그 영상 찍었으니까 뭐 이거 속일 수가 없는 거지. 솔직히 여러분 20대 넘으신 분들 중에 턱걸이 6개 하시는 분 있으세요? 남자도 그 10대 때나 턱걸이 하지. 30만 넘으면 턱걸이 못 하거든요. 몸무게가 무거워져가지고 턱걸이 못 해요. 근데 75세 노인이 턱걸이를 6개를 한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만큼 살이 안 찐 거지. 이게 몸무게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몸이 되게 슬림하고 이게 자기 절제, 자기 관리,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어쨌든 자기 관리를 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김문수를 보면 이 우리 이제 그 유럽 신화에 나오는 키메라 있죠, 키메라. 이게 왜냐면 처음에 젊었을 때 굉장히 혁명가였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집권 여당이 정치인이 됐다가 갑자기 또 거리의 투사가 됐다가 극우 정치인이 됐다가 다시 대선 주자가 되는 이게 하나도 연결이 안 돼. 근데 이제 이게 꼬리와 몸통과 머리가 완전히 따로 노는 그런 이제 이게 이상한 한국 정치의 키메라가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기괴한 정치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갑자기 이렇게 유력한 대선 주자로 구상하는 걸 보면 물론 대통령이 될 거는 아니지만 여당 내에서라도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되는 거 보면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자회견장에 이게 제 사진 뒤에서 나오지만 이 청년들 불러갖고 옆에 병풍으로 세워놓고 그 전에 국민의힘 복당하는 기자회견에서는 권성동, 권영세,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쌍권이라고 하죠. 쌍권. 쌍권을 좌우해 놓고 딱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어쨌든 당 안팎에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정치인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은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하여라고 달았는데 뭐 딱히 뭐 특색은 없죠. 아마 그 트럼프가 요즘 그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뭐 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위대하다는 표현을 좀 따온 것 같고 내용도 좀 그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앞부분에 윤석열 탄핵은 최종적인 결정이니까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뭐 비통한 심정과 책임감 금할 길 없다. 그러니까 내가 찍은 대통령이 또 탄핵되는 거 보니까 뭐 그렇다 이런 얘기 했고 어쨌든 이 책임감과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대선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의 목이 마르면 저에게까지 기대를 하시는지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건 거죠. 자기도 아니 내가 갑자기 대선 주자라고? 그러면서 이제 오죽이나 보수 쪽에 사람이 없었으면 나한테까지 이런 기대를 할까? 그러면서 자기도 그 인기 자체가 뜬금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쓴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서사를 얘기하는데 노동운동과 혁명가로 시작해서 공산권 붕괴되는 걸 보면서 40이 넘어서야 혁명을 포기했고 94년에 집권 여당에 영입이 돼서 신한국당으로 김영삼이 영입해서 삼선 의원까지 했고 도지사를 재선을 했고 그리고 한 10년 놀다가 그 얘기는 안 했죠. 그리고 나서 2020년에 경사노위 고용부 장관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도지사 끝나고 10년간의 그 암흑기가 사실 핵심인데 그것도 쏙 빼놓고 넘어갑니다. 불리한 얘기니까. 그리고 주요 업적으로는 120만 평의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자기가 유치했다는 거. 그다음에 수도권 광역교통 환승 시스템 만들었다는 거.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아니 삼성 반도체가 경기도로 간 게 김문수 지사 덕분인가요? 이거는 그 전에 손학규 지사도 했고 그 이후에 남경필, 이재명, 뭐 지금 김동연까지 모든 경기도지사들이 다 같이 이렇게 자기 업적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고 GTS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또 수도권 광역 환승 시스템은 이명박 업적인 거잖아요. 이명박이 해놓은 거를 경기도까지 연결시킨 것에 불구하고 GTS 건설한 것도 역대 도지사들이 GTS가 한 20년 걸린 사업이잖아요. 역대 도지사들이 다 같이 이렇게 노력해서 또 중앙정부가 예산을 써가지고 한 사업인데 그게 뭐 자기가 했다는 식으로 본인 업적으로 표장하는 거는 좀 약간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주요 공약도 보면 첫 번째는 인공지능 투자 확대하겠다. 벤처 투자 확대하겠다. 금융규제 혁신하겠다. 그리고 첨단 산업 지방 유치하겠다. 광역 경제권 중심지 만들겠다. 이거는 뭐 김두관이 한 얘기랑 크게 다를 바 없는 얘기죠. 그리고 지방의 교육 문화 의료 혁신하겠다. 균형 발전으로 저출산 고령화 해결하겠다.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역시 뭐 민주당에서도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AI 기반의 맞춤형 학습하겠다. 이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뭐 김승호 선생님 다 아시겠지만 그 태블릿 나눠줘가지고 이미 하고 있잖아요. 이미 정부가 추진해서 하고 있는 일일 뿐이고 국민연금 다시 개혁하겠다. 아마 이제 보수 개혁뿐만 아니라 구조 개혁까지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부담을 청년들에게 떠넘기지 않겠다. 뭐 맞는 얘기고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했고 자기가 국무위원이었는데 그걸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다는 거는 그럼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국무위원으로 2년이나 있으면서 왜 그 내부에서 얘기 안 했나요? 그것도 사실 좀 뜬금없고 또 실업급여 확대하고 근로장려금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하겠다. 이거는 가려놓고 보면 민주당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민주당의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청년 창업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통해서 창업 교육을 하겠다. 또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을 유연 근로제를 하겠다. 그다음에 육아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것도 윤석열 정부가 이미 하고 있는 거고 그 전에 문재인 정부도 했던 거고 사실은 그냥 그 일관되게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다 그냥 공유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수니까 조금 추가한 내용이 해결료 재처리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것과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 이거는 보니까 오늘 한동훈도 비슷한 얘기하고 안철수도 비슷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보수 쪽의 정치인들은 다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갖고 트럼프랑 포괄적 협상을 하겠다는 건데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협상을 해줄지. 그리고 또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여망을 모으는 개헌을 하겠다는 건데, 그 내용이 뭔데?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에 맞서서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거 보수 정치인입니까? 그러면서 경제 후보와 차별하는데 그게 핵심적인 이재명 욕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깨끗한 손이라는 거야. 그래서 깨끗한 손인 김문수가 부패 없는 정치와 거짓 없는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이재명은 이제 부패 정치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과 차별화할 수 있는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이제 깨끗한 후보는 나 아니냐. 라고 하면서 여기서 언론이 그나마 좀 이 기사를 쓴 부분이 이 부분인데 관악구 봉천동에 24평짜리 아파트에 지금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삼선이나 국회의원을 하고 재선 도지사를 하고 장관도 했는데 여전히 나는 가난하다. 그러면서 봉천동 아무래도 좀 봉천동이 24평이면 그렇게 비싼 아파트라고 보진 그래도 인서울이니까 요즘은 뭐 10억 가까이 됐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24평 봉천동 아파트 한 채에다가 약간의 예금.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정도면 사실은 좀 무능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나이가 75세고 그 도지사에 다 억대 연봉이잖아요. 국회의원도 억대 연봉이고 도지사도 억대 연봉이고 장관도 억대 연봉인데 그렇게 억대 연봉 직업을 많이 했으면서 여전히 이렇게 산다는 거는 되게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거지.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좋은 그 내세울 만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거를 그러니까 언론에서 봉천동 24평 아파트 이걸 이제 제목으로 많이 뽑았더라고. 이게 김문수 출마 선언 보도하면서. 어쨌든 이 돈 문제나 검찰 조사와 무관한 자신만이 민주당과 대결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또 뜬금없이 그 정치적인 방향성으로는 대통합이든 대연정이든 다 하겠다. 그러면서 국민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는데 이것도 갑자기 뜬금없죠. 그래서 제가 키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합과 대연정, 대연정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대연정은 제1야당하고 연정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당하고 연정을 하는 게 대연정인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빼고는 연정할 파트너도 없어요. 개혁신당 정도랑 연정하는 거면 소연정이고 대연정은 민주당하고도 연정하겠다는 건데 아니 지금 야 이재명 그렇게 욕하고 윤석열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민주당하고 연정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얘기나 막 때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그냥 아무 얘기나 다 막 때려놓은 거야. 급하게 쓴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물론 이런 걸 문제 삼지도 않는 그 지지자들도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약간 총평을 하자면 일단 노동운동가 출신이고 어쨌든 전향을 해서 경사노위 위원장도 맡고 노동부 장관 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 김문수만이 할 수 있는 뭔가 그 파격적인 노동개혁 좀 그런 얘기가 좀 나와주길 바랬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전문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노동운동가였고 어쨌든 마지막 직함이 노동부 장관이니까. 그러면은 그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그런 좋은 얘기만 다 이렇게 백화점처럼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자기만이 주장할 수 있는 진짜 내가 노동 운동가의 입장에서도 봤고 노동부 장관의 입장에서도 보니까 우리나라 노동 문제의 핵심은 이거더라. 핵심 예를 들면 이중 노동 시장이 문제라든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문제라든가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독일처럼 뭐 이렇게 바르치 2.0 같은 노동 개혁을 해가지고 이런 그 미니작 같은 걸 만들자든가 어쨌든 보수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노동개혁 하나만 확실하게 비전을 제시했어도 대선 주자로서 의미 있는 연설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강점이나 전문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이건 아까 김두관이랑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그냥 백화점식으로 그냥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정책들 그것도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다 나온 얘기들을 쭉 늘어놓은 것에 불과한 이제 뭐 그런 내용이었고 더군다나 어쨌든 윤석열의 후계자를 자처하고 나온 보수 진영 후보라면 나름대로 계엄 사태에 대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저는 그러면서 오늘 한동훈 대표의 대선 출마 연설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좀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은 계엄에 반대했으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지. 근데 이 양반은
그 계엄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였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 뭐 특별히 반대한 것도 아니고 찬성한 것도 아니고 계엄에 뭐 동조한 것도 아니고 뭐 애매한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사과하니까 사과는 또 안 했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이 윤석열 계엄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지 한번 자기의 언어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고 그냥 그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는 거죠. 적당히 뭉개면서 넘어가면서 어쨌든 내가 지지율 1위니까 내가 나오면 적어도 당 후보는 되겠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질 선거에 당 후보가 된다는 거는 예를 들면 옛날에 홍준표처럼 2018년, 2017년 대선 때 떨어져도 어쨌든 야당에서는 1등을 했으니까 다음을 볼 수 있잖아요. 다음 대선 주자로서 의미가 있는 건데 75세 고령 후보가 1등으로 떨어지면 뭐 할 거냐 이거지. 미래가 없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도대체 출마할 게 아니라 차라리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선된 만한 누군가를 지지하면 오히려 더 그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었을 텐데 이게 그치 뭘 위해 출마했을까? 정말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강성 지지층은 있고 그 사람도 무시하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계엄과 확실하게 차별화도 못하겠고 뭐 치고 나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게 계엄이 옳았다고도 주장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정쩡하게 뭉개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후보가 바로 김문수 후보다. 그래서 당내 후보는 되겠지만 뭐 지금 같은 구도면은 뭐 당내 후보는 되겠죠. 하지만 확장성은 부족하고 이재명한테 너무나 고마운 후보인 거지. 너무 이기기 쉬운 후보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몇 마디만 툭툭 던져도 그냥 이렇게 쉽게 그 코너에 몰리게 돼 있는 이제 그런 후보기 때문에 어쨌든 연설의 내용적으로 보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대통합 대연정까지 얘기한 모양새는 갖췄지만 본인이 살아온 행보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이었고 그리고 당원의 높은 지지를 얻어서 70점 정도 저는 점수는 70점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당의 높은 지지를 얻었고 그래도 뭐 후보는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건 75세 고령임에도 턱걸이 6개 했다는 거. 저는 거기에 점수를 드렸습니다. 그 자기 관리. 저도 그거 못 하거든요. 턱걸이 저도 한 10대 때는 뭐 10개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한 개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해낸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인간으로서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는 높게 드렸지만 어쨌든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도전이 대선은 마지막 도전이 되실 텐데 어쨌든 좋은 마무리. 그리고 이분은 미래가 없어요. 이번에 떨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그 5년 뒤에 80 나이 80에 대선 나오겠어요. 그때는 김문수 사람이 누군지 기억도 못 할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생에 나도 대선 출마해봤다. 그래서 2위 해봤다. 그냥 본인의 인생으로서는 의미가 있지. 대선에서 2위 해봤다는. 근데 그게 그 세력에게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 이후에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그런 무의미한 대선 출마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적당한 선에서 접으시고 한동훈이든 뭔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더 참신한 후보를 지지하시는 게 그게 이제 나라를 위해서 그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더 도움되는 선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